자, 안녕하세요. 북서영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야기해서 이제 그 요나단 사회경제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먼저 볼 게 이제 유해 통치 체제에 관련된 내용인데, 유해 통치 체제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에서 한번 언급돼 있었죠. 문화평론 관련돼 가지고 이 기출에서 시험 문제 나왔던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읽어보죠. 자, 요는 중국 역사상 최초의 정보 강조서 요가 만든 그 제도는 이후에 정보 강조에게 많은 영향을 줬다. 근데 요가 같은 정보 강조이면서도 그 후에 이제 국가와 다른 점은 그대 본거지를 중국 본토 옮기지 않고 수도를 그대로 북방에 둔 채 정복지인 하북 지역을 이제 통치했던 점이다. 그래갖고 이제 요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수도가 그 5개로 돼 있죠. 상경, 중경, 동경, 서경, 남경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 이제 뭐 상경이 이제 주요 도시예요. 예. 그래서 이제 상경 임안부가 이제 주요 도시고 나머지는 부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오경제를 이제 설치했다, 오경을 설치했다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주요 도시, 그러니까 상경 같은 거는 이제 우리나라에 예전에 있었던 지역을 바탕으로 나머지 지역을 이제 통치하는 부도를 통해서 그 구도였는데 나중에 금나라나 이제 원나라, 그 다음에 청나라, 얘네들은 이제 정보 강주지만 원래는 이제 그 자기들 근거지에서 출발했겠죠. 근데 나중에는 수도를 다 어디로 옮기냐면 북경으로 옮겨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금이나 원이나 청나라 다 이 수도가 북경이죠.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요나는 그 정보 강조임에도 불구하고 북경이 아니라 그 당시 자기 근거지를 바탕으로 했다는 게 좀 특징이 있는 내용이죠. 자, 또한 요는 그들의 부족 체제를 그대로 행정 체제에 반영하여 이중 통치 체제로서 정복민을 통치했다. 자, 요거는 이제 차이점이고 이중 통치 체제 부분은 후에 이제 영향을 준 거죠. 정보 강조에게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거란이 정복한 영토 내에서 농경민과 유목민의 홍보 생활을 같이 했는데 요는 이러한 다양한 정복민을 통치하기 위해 거란족을 비롯한 유목민 거란 고유의 국제를 다스리고 그다음에 한인, 바레인, 등은 농경민들은 중국의 주연지를 통치하는 이중체제를 취했다. 자, 요의 이중체제는 중앙관제상 유목민족을 위한 동명관제와 농경민을 지배하기 위한 남명관제 이렇게 이제 크게 분류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요 자세한 내용이 쭉 있는데 일단 먼저 그 도표를 보고 나서 이제 좀 읽어보는 게 훨씬 더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뒤에 보면 요의 이중 통치 체제가 있어요. 자, 여기를 보면 자, 항제를 정점으로 해서 남명간과 북명간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구성 내용을 보면 이제 남충일원, 북충일원, 그다음에 삼성 육부제도, 그다음에 북남 제3부, 육부 이렇게 이제 있는데 여기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요 북명간, 남명간 중에 북명간이 더 실권을 가지고 있어요. 얘네들이 파워가 커. 여기 이제 볼 수 있는 군사권인데 보통 이제 추민원 밑에 이제 있는데 여기 원래 추민원이 담당했는데 하여튼 이 추민원과 이쪽이 군정을 직접 하죠. 그래서 남명 간의 민정은 남추민원과 삼성육부 이건 제도도 연결돼 있지만 이 군정은 북명간 그러니까 이제 거란족 귀족들이 통치하는 그 구역이죠. 이 거란족의 어떤 그 통치 구역 안에 예속돼 있어. 그러니까 군사권은 확실히 이쪽이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그 말단 행정구역을 보면요, 그 농경민들, 그러니까 한인이나 바레인들은 주로 주연절시 시하죠. 예전에 이제 통치했던 그 시스템 있죠. 그 시스템에서 운영되고, 그다음에 권한이나 이런 비슷한 유목민들은 유목민들은 부족지를 바탕으로 통치를 해요. 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계속 읽어보면요. 자, 북명간의 최고 집행기구는 북남 제3부이고 그 안에 육부를 두었다. 자, 육부는 남추미런, 북남 이하원, 그 다음에 정열 마도사, 북추미런, 그 다음에 이림피원, 선의원 등인데 중국의 육부제를 도입하긴 하나
권한 부족사의 독자성이 강하게 남아있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6부 밑에 있는데 눈여겨볼 게 뭐냐면 이 남추민원 자체가 어디에 예속된 거야? 6부에 예속됐다는 거죠. 그래서 형식상 이렇게 남명간, 분명간 이렇게 나누지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분명간 안에 행정조직 안에 실제로 남명간이 편입돼 있어. 형식상.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남명간제는 그 중국의 제도를 그대로 본딴 것이다. 다만 당의 삼선 육군 구시 오감 1대를 도입하긴 했으나 당의 율령가지를 그대로 답습하지 않고 내용상 많이 변형시켰다. 자, 그러므로 이후의 남명간제는 당제보다는 당말과 5대에 병용된 간제에 가깝다. 그것은 5대에 발달된 추미론이 군정을 총괄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국정을 총괄하는 직무로 겸한 거 봐서도 쉽게 알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당나라 때 제도를 그대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이런 그 당제와 이제 5대 때 당말과 5대 때 이제 제도를 받아들인 거죠. 당말과 5대 때 이제 제도는 이제 절도사들이 이제 중심으로 한 제도다 보니까 군사권이 강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추민원이 상당히 권한이 빵빵해서 군정과 민정을 다 총괄하는 데 특징이 있어요. 자, 그러면 내용 보면요. 그 다음에 동경, 중경, 남경 같은 상경지를 취하여 이곳에 별도의 재상부를 설치하고 있는 점도 중국의 지방간제와 차이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상경제를 선택했다고 하는데 요거는 밑에 옆에 있는 주하고 좀 차이가 있죠. 여기는 오경을 설치했다고 했죠. 어느 게 더 맞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제 생각에는 이 주가 맞는 것 같긴 해요. 이거는 다른 자료를 비교해 볼 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운영됐고 따라서 그 요해 제도는 중국의 제도를 그대로 모방한 것이 아니고 권한사의 독자성을 살리면서 중국 체제를 받아들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요해 제도의 특징이 있죠. 그래서 요해 이중적 통치 제도의 특징을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와 같이 북면간과 남면간제의 권력 구조는 대등한 관계가 아니었다. 국가의 주요 문제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북면 간의 최고 간청인 북남 제3부가 이를 장악했고요. 반면에 남면 간은 국가의 주요 업무를 관할하지 못한다면서 알 수 있다. 근데 이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육부 안에 여기 남추밀원 이 복속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또 북면 간의 권한이 강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 군사권도 요 추민원에서 담당하는 게 아니라 요쪽 북추민원에 있는 그래서 담당하죠. 북남 제3부 아래 있는 육부 아래 있는 이제 북남 제3부 아래 있는 북추민원에서 그 남면 간의 군사권을 관할하죠. 자, 그다음 지방간제도 제도는 이중적인데 한인이 통치하기 위해서 중국식 주연제도를 채택하고 채택하였고 자, 유목민들 지배하기 위해서 별도의 지방제를 취하고 있다. 즉 권한 부족은 본래 여러 개 성렬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중국사의 향해에 해당하고요. 성렬은 다시 몇 개 미리로 구성되어 있다. 성렬은 많은 전유지라는 뜻으로 일종의 유목민족들이 방목할 수 있는 거주지를 거주하는 범위를 말한다. 그래서 이제 이 성렬이라는 것은 한 곳에 정착되어 있지 않잖아요. 유목민들이. 그래서 가을이나 겨울 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요 범위를 보통 성렬이라고 해요. 참고로 유목민들은 토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사람이 중요하죠. 네, 그래서 이제 일단 이렇게 이제 보는데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 지역들은 엄밀히 말하면 농경민들이 말하는 소유지는 아니죠. 예, 그냥 점유지죠. 세력권 정도? 요 정도 보시면 돼요. 자, 하여튼 본래 이제 목지 사용권은 개인에게 소속된 것이 아니고 공동체 소유로 시족이 특정한 방목지를 공유하고 있었다. 말하자면 성면은 그 유목 시족 사회에서 확대된 가족 거주 범위를 의미한다. 자, 이렇게 볼 때 미륵이 성년이 되고 그 부족 이런 식으로 유목사의 행정구역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지족, 시족, 부족으로 전환되고요. 예, 현, 주로 이렇게 전환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범위들이 이렇게 연결되죠.
이것이 주어 향, 네, 현, 주로 이렇게 전환되면 알 수 있죠. 자, 요주에 이제 요 나라의 그 이중체제는 지방행정조직의 뜻이 나타나고 있다. 자, 요의 지방행정구역 중에 두아주라는 특별한 주가 있어요. 자, 두아주라는 것은 항시의 친척이나 외척 그리고 대신이다. 그다음에 국공의 공공을 이제 가지고 있는 부족 수용들이 소액 획득했거나 분배받은 전쟁 폭을 이곳에 이주시키는 지배하는 주의다. 주마다 이제 성곽을 쌓고 후 이곳에 집단적으로 이주시켰다. 자, 포로가 된 한인과 바레인은 대부분 농경에 종사했으며 기술자는 수공을 맡게 했다. 자, 농경에 종사하는 한인 바레인은 두아주인 거란 귀족들에게 헌물 지주를 바쳤을 뿐 아니라 중앙정부에서도 세금을 납부했다. 그러니까 세금을 두 번 바치는 거야. 두아주에도 바치고 그다음에 중앙정부에도 바치고.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약간 비슷한 게 이제 금나라 때 이세코라는 게 있어요. 세금을 두 번 바치는. 요거가 좀 비슷해. 요거와 자 물론 이세호도 자체도 이제 요나에서 나오긴 나왔는데 금나라에도 좀 약간 널리 퍼졌죠. 자, 하여튼 요거와 비슷한 개념이야. 근데 두하군주는 10세기 후반때 이후에 중앙 집권에 촉진하면서 점차로 중앙에 기속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요의 산업구조의 변화를 볼게요. 자, 원래 요 나라는 거란족이 있었잖아요. 유목민들이 이제 통치했던 주력인 나라인데, 자 그러다 보니까 유목공제가 이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질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얘네들이 이제 유목민만 통치했던 것이 아니라 농경민도 같이 통치하죠. 자화원 한인들부터 해갖고 바다를 멸망시키고 나서 이제 그 자화원 얻는 사람들은 다 농경민이죠. 그래서 농업경제도 같이 해요. 자, 근데 이 비중이 점점 이쪽에서 올라가죠. 그래서 결국 유목경제가 이 농업경제 먹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요나라 왕조도 이렇게 되면 자신의 어떤 고유한 풍습이라든지 문화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자기의 강점이었던 기마병력을 더 이상 유지하기가 힘드니까 이중 통치 체제로서 뭐가 분리시켰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추세는 막지 못하죠. 그래서 유목 경제가 농업 경제 이제 뭐냐면 통합되는 이런 이제 흐름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만 볼게요. 자, 요나라 경제 구조는 초기에는 유목 경제 체제였으나 정보왕조 발전하는 과정에서 유목 생산 경제와 농경 경제가 혼합된 이중적 구조로 변모하였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유목 경제 체제는 정보왕조로서 요나라가 성립한 후에도 원시적인 단계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국가 재정을 자연히 농경사회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유해사회가 발전되면서 거란의 유목지는 요제국의 중심부에서 멀리 북변을 밀려나게 됐고 그것은 공안유로서 풍로 자오거나 강제로 이주시킨 한인들의 바다인으로 하여금 농경을 종사하도록 하였다. 자, 요에서도 2만 부는 이 양은 내만고 자치구에 있는 건데 이 주변 지역은 토지가 비옥하고 농경에 적합하고 목축에도 맞았어요. 그 농경도 적합하고 목축에도 적합한 그런 토지였는데 자, 이러한 경제 조건을 고려해 야유왕국이 이곳을 수도 정한 것이다. 자, 야유왕국은 중국의 하북지방과 만주의 바다를 정복한 후 다수의 한인과 바다에는 임왕백 이주시키는 것도 농업생산과 농경기술이 5대까지 계승할 목적이었다. 그다음 바다에는 이제 오경을 뒀다고 했죠. 오경 중에 하나가 동경이야, 동경. 동경 용왕부가 있는데 자, 요양부에 소속된 이제 주요는 대부분 바다의 땅인데 이것도 땅이 넓고 비옥해서 농경에 적합하고 철이나 소금, 고기 등을 많이 생산한다. 그래서 요양이라고 하니까 이제 요동 부분에 있는 그 지역 같아요. 자, 요가 이제 바다를 멸망시킨 후 곡 상경 부근에 바다인들이 상경은 이제 바다의 수도였죠 예전에. 상경 부근에 바다인들을 대거 동경으로 이주시킨 것도 바다인들 분산 토지 통치와 함께 그들의 농업 생산에 투입하는 목적이었다. 그래서 10세기 중년 동경의 요양 지역에서는
표노 수십만, 경작지 천여리 일컬 정도 부강함을 자랑했다. 자, 요대 농업을 비롯한 수공업 발달에는 강제 이주된 한인들과 바레인들의 역할이 컸고 농업 발전 후 유목지가 농경지로 바뀌면서 성곽도시가 발달되기 시작했다. 자, 이 성곽도시는 어디에서 영향을 받았냐면 위구르인들에게 영향을 받았어요. 자, 위구르인들은 예전에 이제 얘기를 한 것처럼 그 유목경제하고 정주 생활이 같이 했다고 했죠. 그 도시도 만들고 그래서 이제 일종의 그 유목 제국에서 정복 왕조로 넘어가는 가독의 역할을 했다는데 여기에서 이제 성곽도시 같은 것도 이제 위구르인들의 영향을 받았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정복지 위구르인들을 이용하여 서방의 고조와 활발한 음물 교류가 추진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나 이러한 형상은 거란족의 유목사회가 점차 중국적인 농경사회 전천됐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유목지의 축소도 목마제가 붕괴되면서 군마 부족을 가져와 국방이 약화되고 유목민의 빈곤을 가속화되어 도리어 거란사의 기초를 위태롭게 만드는 초래했다. 왜냐하면 거란인들이 중국보다 뛰어났던 것이 문화적으로 뭐 뛰어난 것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뛰어난 것도 아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군사력이고 군사력의 핵심이 뭐냐면 기마병인데 이렇게 이제 유목경제가 이제 농경경제에 장식되다 보니까 목축지가 많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밑에 있었던 그 유목민들이 몰려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많은 이제 전쟁 갈 때 필요한 훌륭한 기마병들 착취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하면 이제 말개들가 맨날 패하고 되고 그렇게 되는데 자 하여튼 이 내용을 보시면 되고요. 자, 11세기 중엽 이후 나타나기 시작한 권한 종신의 내분과 권한 기죽사의 붕괴는 이단 산업구조의 변화가 몰고 결과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나나의 문화에 나타난 정복국가의 특성을 볼게요. 권한 문자와 요문화 이렇게 있는데, 자, 이 권한 문자 요문화에서 이제 요문화의 불교 문화가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어요. 요는 상당히 불교가 이제 발달된 국가였거든요. 네. 그래서 예전에 객관식 때 그 불교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어. 그리고 이제 권한 문자는 그 이중 지배 체제 또는 이제 만한 병력론 관련돼 갖고 그 예로 한번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자, 그럼 볼게요. 자, 최초의 정부가 흔든 권한 민족의 이중 체제는 비단 통치 체제뿐만 아니라 문화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권한 문자의 제작을 통해서 그들의 제도와 풍습을 보존하려고 했다. 권한족은 중국 문화와 빈번한 접촉과 영향을 받으면서 강한 민족적 자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것은 문화 전반에 깊이 반영되고 있었다. 특히 민족 문화의 보존이라는 면에서 그 민족의 언어와 문자가 갖는 국수실 성격은 특별한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요나뿐만 아니라 다른 그 유목민족들, 정복 국가들도 독자적 문자를 가지고 있었죠. 그게 이제 밑에 주에 있는데 자, 정복왕조의 민족주의 성격은 묘의 문자를 비롯하여 금의 여진 문자, 원의 파스파 문자, 청의 만주 문자를 들 수 있다. 이보다 먼저 유목 국가로서 처음으로 문자를 만드는 것은 돌골 왕국의 돌골 문자다. 돌골 문자에 대해서 이제 앞에서 언급을 했죠. 돌골 이제국 때 만들어졌다고 했죠. 자, 그 위구르 왕국의 위구르 문자가 있고 서하도 서양 문자 만들어져 사용됐다.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권한 문자를 보죠. 자, 권한 문자를 왜 만들었을까요? 일단 권한 문자를. 권한 문자를 만든 이유는 일단 문자를 통해 제도와 풍습을 보존하게 위한 거야. 자, 문자를 통해서 이 권한족의 제도와 풍습을 보존하려고 했죠. 그래서 이제 한자 상용을 채용했지만 한자 구조가 다른 이제 독특한 자역을 만들었죠. 그래서 있고 그 대자와 이제 소자 중에 대자는 지금 전해지지 않아요. 소자는 지금 전해지는데 그 소자는 태조 아들이 위구르 소자를 본받아 갖고 만든 포옹 문자야. 예.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국수주의 어떤 상징, 자의식의 내포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권한적인 문자는 크게 이제 대자와 소자 이렇게 이제 있는데요. 대자는 권한이 자, 대자는 권한의 건국 직후 야유로 부부가 만들고 소자는 태조의 동생이 위구르 소자를 본받아서 5년에 걸쳐 만든 포옹 문자다. 자, 요대에 사용된 것은 이 소자다. 권한 문자는 권한을 포기하기 위해서 한자의 상형을 채용했으나 한자와 구조가 다른 독특한 자형을 지니고 있다. 자, 이 권한 소문자는 중국 왕조의 국수주의 성격을 뚜렷이 엿볼 수 있다. 즉, 권한 민족은 그들의 독자적인 문자를 통해서 스스로 사상을 표현하여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한 권한주의 강한 대항 의식을 그 속에 잠재되어 있었다. 자, 이와 함께 권한 문자는 요왕조 이후 전국 왕조들이 그들의 고유한 문화를 지적하는 데도 큰 영향을 주었다. 그래서 이제 의미가 나왔죠. 첫 번째로는 자의식이 상당히 내포되어 있다. 네. 중국 문화에는 침투의 어떤 경계 이런 것들 또 이제 같이 있죠. 두 번째로는 후에 이제 권한 문자 그 고유 문자잖아요. 이런 걸 만들어지고 나서 후에 왕조들에게도 독특한 문자들이 만들어져. 자기 나는데도 여진 문자가 만들어지고 뭐 몽골에는 파스타 문자, 그다음에 잠성 이북 넘어갈 때 몽골 문자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그 다양한 문자들이 만들어졌다.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있는 내용, 비트 포격과 관련된 문화 병론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사례들을 이제 쭉 나오는데 요 사례들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어요. 예전에 얘기했을 때 문화 병론은 A 문화와 B 문화도 아닌 이런 접촉하는 가운데 이제 3의 문화가 나타났다고 했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자, 비트코브는 그 건화문자를 비롯한 요대 이러한 이중적인 정치 조직, 군사제도, 그리고 관련 선인제 등 관련 뽑는 시스템이죠. 자, 등은 모두 건환적 고유의 문화도 아니고 그렇다고 중국 문화고 할 수 없는 말하자면 건환민족이 중국과 문화적 접촉을 통해서 만들어낸 병용된 새로운 문화로 규정하고 이들이 그와 제3의 문화라고 이제 보죠. 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 문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뭐 뒷장 보면 권한 문자, 뭐 사합 문자 등등등 있는데 뭐 보시면 되고요. 그 요대 이제 불교를 볼게요. 요대 불교. 기초에 나왔죠. 09년 기출 문제. 자, 그 당시 이제 요나는 그 왕실 차원에서 불교를 상당히 장려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외래종교 불교를 통해서 그 중국 문화를 대응하려고 했고,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그 민간의 어떤 민족의 어떤 정통 신앙을 불교를 통해 지키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불교는 여러 사상들, 신앙들을 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교에 숟가락 얹혀가지고 민족의 어떤 정통 신앙을 이제 보존을 하려고 했다는 거. 그리고 이걸 통해 민족적 우위성을 가시하고 민족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 뭐냐면 상당히 불교를 자원을 해줬다, 장려해줬다는 거죠. 그래갖고 뭐 이제 이 불교가 이제 그 건안사에서는 상류층과 하류층 모든 계층이 확산이 됐고요. 곳곳에 불탁과 불사가 조성되고 그다음 역대양자들이 불교 어떤 숭배 정책들을 해요. 대표적인 이제 형제가 도종이나 뭐 선종 같은 경우고 대장경도 편찬돼. 대장경이 편찬됐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불교 이해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걸 편찬할 수 있는데 유목국가 정보 강조에 불구하고 상당히 문화적인 수준, 불교의 어떤 이해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이제 볼게요. 자, 요의 문화에는 불교가 차지하는 위치가 매우 중요하고 그 영향도 크다. 이는 요제국이 외래종의 불교를 통해서 중국 문화에 대항하면서 건한민족의 우위성을 가시하고 아울러 그들의 민족 문화를 보존할 의도에서 불교를 장려한 것이다. 그래서 불교 장려 이유가 이제 나오죠. 첫 번째로는 불교를 통해 중국 문화에 대해 대항하면서 건한적 민족적 우위성을 가시하고 두 번째는 이 불교가 당연히 포용적이잖아요. 그래서 민족 문화를 보존하는 의도에서 불교를 장려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권한사회가 이제 불교 전파되니까 지금까지 샤머니즘의 원시 중국밖에 몰랐던 권한인들에게는 불교는 정식적 자각을 주면서 발전했다. 자, 그 밑에는 이제 그 여러 왕들의 이제 뭐냐면 정책들이 좀 나와요. 네, 먼저 태종 때 볼게요. 자, 태종 때 숭불 정책 보면 한인의 권한에 공고정을 강제 이주시킬 당시에 많은 승려가 포함되어 있었고 이들에 의하여 불교가 전파됐다. 대체로 이제 태조와 태종 때 일반 민중은 물론이고 상류 귀족석 사이까지 불교가 널리 퍼졌고요. 그다음에 성종 때를 보죠. 자, 이 성종은 중국 역사에도 관련돼 있지만 우리나라 역사에도 관련된 인물이죠. 중국 역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전형의 맹을 맺었던 거고 우리나라 역사 같은 경우 2차 침입 때 이제 같이 친정을 왔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별로 좋은 사람은 아니지만 상당히 이제 그 요 나라 입장일 때는 유능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자, 어이구. 잠깐만요. 자, 그러면 이제 성종의 한번 이제 불교 정책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게요. 자, 성종은 철저한 권한 민족주의 항시로 요를 국호를 다시 권한으로 환원했다. 자,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요라는 것은 중국식 그 국명이잖아요. 중국에서는 외자를 쓰죠. 외자 한자 국명을 쓰는데 이 권한은 두자죠. 네, 두 글자. 그래갖고 이제 요에서 권한을 이제 했다는 거는 권한의 어떤 민족의 정체성 이런 것들을 강조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권한의 고유 풍습을 보존하는 데 큰 힘을 기울였고 그리고 이 권한의 고유한 풍습과 신앙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불교를 이제 강조했다는 거죠. 네. 불교는 이제 중국적인 게 아니죠. 인도에서 건너온 그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민족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권한적인 발전을 담고 있는 권한 국사를 편찬했다. 자, 이러한 그 성경의 권한 민족 지상주의는 단순히 종교적 의미에서만 아니라 불교를 통해 권한사에 전해내온 우리 민족 고유의 토속 종교를 발전을 자극을 주어 불교 같이 토속 종교도 발전시킨 종교적 이중성을 이용했다. 자, 이중성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불교와 토속 종교를 같이 그 이제 혼합을 해갖고 상생시킬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도록 이렇게 상당히 노력했죠. 그러나 다음에 흥종과 그 다음에 이제 도종 시대에는 선종의 때 이제 토속성과 불교 이중성은 사라지고 불교만 이용하여 요제국의 문화적 발전을 꾀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불교를 이용해갖고 토속성을 계속 유지하려고 했는데 아예 이제 토속성은 이제 불교에 흡수통합돼서 오히려 불교만 더 강조. 이게 원래 목적대로 안 된 거죠. 예. 이 불교도 엄밀히 말하면 그 권한 게 아니잖아요. 그 인도나 심지어 중국 같은 불교도 있으니까. 그래서 약간 이제 원래 의도와 다르게 흘러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냥 이제 국가의 보호 아래 이 불교가 발전되고 그다음 승려는 강계 진출이 이루어지면서 종교일지적 어떤 색채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사차단 서민측의 교육기관을 변모했고 관리가 된 등용으로서 관창하게 되었다. 특히 도종은 그 연련한 불교 신봉자로서 그의 제46년간은 숭불정치에 기초하여 문화 산업이 행해졌다. 도종이 스스로 하원경을 찬하고 황태조약은 사경케 하였고 사경이라는 것은 새겼다는 거지. 네. 그래갖고 뭐 주로 절일에 그 절에 가면 사찰에 가보면 종 같은 거 있잖아요. 종이라든지 뭐 여기 그뭐 작이라든지 뭐 그런 거에 뭐냐면 금속판이나 이런데 뭐냐면 금을 그 금실로에서 은실로 이렇게 그 새기거나 아니면 또 경전을 이제 직접 뺏겼고 이런 걸 다 사경이에요. 예, 그래갖고 황태자가 직접 뺏겼거나 경전을 그리고 금실이나 은실로 해갖고 여기 이제 특정한 이제 뭐냐면 철판이나 뭐 이런 데다 동판에다 새기거나 뭐 이런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부처님의 사리를 봉용하고 수육을 상가하는 등 살생을 금하였다. 또 승려 36명에게 시식을 베푸고 궁중에 불단을 설치하고 돌 닦고 고려부터 들어온 불경을 어, 고정하여 반포하기도 했다. 참고로 이제 그 숙종 때 우리나라의 숙종 때 보면 의천이라는 유명한 승려가 있었죠.
이천이 이제 뭐냐면 그 당시 이제 거란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송 요죠. 요 거란은 한국의 불교 명록을 이제 가지고 그, 그 신평제정 그건가? 하여튼 이름 정확히 까먹는데 하여튼 그걸 이제 목록을 만들었잖아요. 거기 안에 보니까 이제 권한의 이제 불용도 있고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좀 권한은 또 대장경도 스스로 만들었죠. 그만큼 불교 문화가 상당히 발달됐다는 거야. 자, 이제 불교는 상류 사회뿐만 아니라 일반 민간인 사이에도 부모와 친족의 명복을 기원하는 종교로 발전했고 이를 위해 많은 불탑이 조성됐다. 그래서 도종이 이제 승려 36명에게 공양을 베풀었던 기록은 요대 불교가 널리 민간 사회에 유포되어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고 또한 비석에 불교 경전을 새기고 이 대장경도 만들어졌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죠. 대장경 579지는 인쇄한 것은 불교가 전국적으로 유행됨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근데 이제 불교의 폐단이 항상 불교의 뭐랄까 긍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것도 많죠. 일단 요제국이 불교 발전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권한민족은 상호적인 정신을 약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당연하죠. 거기 위에 보면 이제 도종의 이제 여러 그 숭불 정책 중 하나가 어 앞에서 읽은 것처럼 그 수렵 상가를 하는 내용도 있잖아. 사냥 같은 게 평상시에 사냥이지만 사냥을 통해서 또 뭐냐면 어떤 여러 가지 그 기병 운동 그 기병 훈련도 할 수 있고 그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없애는 거는 이제 뭐냐면 자신의 기마 병사 병력을 약화시키는 거잖아. 기동력을.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이건 요나라뿐만 아니라 몽골도 마찬가지야. 몽골 제국도 예전에 되게 강성했잖아요. 그 명나라 때까지만 막 중반 때까지 강성했는데 문제는 그 15, 16세기 넘어가면서 이때 이제 몽골이 불교를 받아들여요. 남화교를. 그러니까 이제 원나라 때 받아들인 거는 주로 이제 상류층만 받아들였는데 요때는 중하류층까지 다 받아들여. 물론 이제 갑자기 이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점점 받아들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명나라 말기 때 들어가고 이제 청나라 넘어가면 물론 군사는 강하긴 강했지만 점점 약화돼요. 왜냐하면 상호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화돼. 왜냐하면 불교에서는 살생을 금지시키고 수협이나 이런 사냥 같은 걸 못하게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걸 해야지 뭐냐면 이 자신의 기병들 계속 훈련시킬 수 있는데 그런 것도 못하다 보니까 점점 어떻게 되면 이제 청나라 때 넘어가면 청이 이제 청중기 후기에 들어가면 몽골족의 군사력이 상당히 약해져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연결돼 있어요. 자, 두 번째로는 권한사회의 어떤 내세의 개념이 들어왔죠. 그래서 새로운 인식을 갖게 하면서 유목의 특유의 현색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래서 지금의 삶보다는 죽은 후의 삶에 더 걱정하고 거기에 돈과 시간을 많이 투자하려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불사의 경축은 그 국가 재정을 증가시키고 요제국의 세만의 원인이 되었다. 네. 응? 세 가지 꼭 외워두세요. 네. 요 나라의 불교의 문제점 이렇게 쓰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자, 세 번째 내용은 요거는 또 원나라가 그 쇠퇴의 원인 중에 하나죠. 남아교를 이제 그 왕실에서 많이 어, 숭배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사찰이라든지 뭐 행사 이렇게 하는 돈을 많이 썼잖아요. 예. 자, 요대 중국 문화 수용을 볼게요. 자, 요나라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어떤 이중지배 체제라든지 그다음에 또 요나라의 어떤 독자적인 문자 이런 것들 만들고 했지만 결국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중국 문화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 특히 황제들조차도 중국 문화에서 이렇게 심취해요. 상당히 뭐냐 시도 많이 잘 짓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점점 뭐냐 동화되기 시작해. 그래서 지금 거란족은 남아있지 않죠. 어떤 민족이 좀 남아있지 않죠. 예, 동화됐기 때문에. 자, 한번 볼게요. 자, 요의 흥정과 도정 시대 때 불교뿐만 아니라 여러 방면에 걸쳐 중국 문화에 영향을 받았다. 도종과 그의 항우가 지은 시문은 당시 송나라 문인들이 극찬할 정도 뛰어난 문장을 이루어줬고 이는 궁중과 상류 사이의 깊숙이 중국 문화가 침투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 흥종이 시우로서 그러니까 시를 지면서 같이 놀았던 그 유명한 권하인 송화간호는 요나라와 한자, 요문자 그러니까 이제 요나라 고유 문자죠. 한 문자에 능통했고
사시 유력부를 지어서 항제 책문에 응답한 시사를 이제 어, 그 대한 문장을 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권한 문자로 오대사와 정관조를 번역하기도 했다. 이밖에 이제 권한인들 한문학에 능통한 자가 많고 한문에 쓰인 서적이 편찬된 것과 중국 문화의 영향이 컸다는 걸 볼 수 있다. 자, 요대 이제 예술품 가운데 특히 주목된 건 당상체의 영향을 받은 요삼체죠. 자, 당나라 대표적인 당삼체는 성당시기 때 대표적인 도자기예요. 예. 그러다 갑자기 이제 홀로 자체를 갖췄는데 또 당상체는 그 송나라 때 자기에 비해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이 실용성은 별로 없어요. 예전에 얘기했지만 주로 이제 부장품을 많이 쓰기 때문에 기족적인 어떤 특징을 갖고 있죠. 그런데 이 당상체에 영향을 받은 것이 요삼체인데 이 요삼체는 당산체로부터 이제 당산체보다 좀 질이 떨어져. 이게 당산체 요 정도 레벨이면 요삼체 요 정도 레벨이야.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요삼체는 이제 당산체보다 질이 떨어지지만 자기식으로 많은데도 그냥 맞춤으로 이제 맞춤 기술로 해서 받아들인 거야. 그래서 당나라 정통 그 당산체 받아들인 게 아니라 지통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중간에 하북삼진이 있었죠. 절도사 시대에 하북삼진의 어떤 그 문화를 거쳐가지고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질이 떨어지긴 하지만 자기 수준에 맞는 게 뭐냐면 그 요삼체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인데 요거는 한번 각자 보시고요. 그다음 다음 단락을 볼게요. 자, 요삼체와 함께 권한귀족들도 송의 자주의 영향을 받은 도자기도 많이 사용했다. 자, 이러한 중국 도자기 수영 과정에서 보이듯이 일단 중국 문화를 수영할 때 수준이 낮은 쪽을 택해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떨어진다고 했죠. 요삼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자주에 수영할 때도 이것은 정부 강조가 자기보다 높은 중국 문화를 받을 때 여기에 자신의 고유 문화를 접목시켜 그래서 번영하고 외래 문물을 관학적 요소로 주입한 걸 해석합니다. 이와 같은 형상은 요의 이중체제에 비롯돼 권한 문자와 불교에 주술적 수용 자세 그리고 중국 문화에서 통해서도 일관되게 나타났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중국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식대로 해석을 해갖고 받아들였다. 그래서 문화 병론에서 이제 이것도 A도 아닌 B도 아닌 제3의 문화들이 이렇게 탄생을 했던 거죠. 그래서 비트포겔이 이제 상당히 강조했던 그 정보 광면 요예요. 그래서 요는 그래서 많이 시험 문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상당히 많이 나왔어. 금보다. 금은 거의 안 나왔다 보시면 돼요. 금은. 금은 이제 나오려면 이제 우리나라 그 역사와 관련돼서 좀 나오고 금 자체는 시험 문제가 안 나오더라고. 수능에서는 자주 언급됐거든요. 자, 하여튼 이렇게 이제 볼게요. 자, 금나라는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여진족이 세웠죠. 여진족. 여진족. 근데 이 여진족은 얘네들이 자기를 여진족으로 불렸던 건 아니고요. 중국 애들이 그렇게 불렸던 거야. 네. 그리고 이제 시대마다 이게 이제 여진족의 명칭이 계속 변화돼요. 그래서 잠깐 이제 한번 제가 한국사도 관련돼 있어요. 이걸 좀 정리를 좀 해보고 이제 넘어갈게요. 자, 이 여진족들은 이제 그 명칭들을 좀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춘추 전국 시대 때는 숙신이라고 불렸죠. 예. 그다음에 한대 때는 음록하고 불렸고, 그래갖고 위지 동이전에 보면 음록전이 있어요. 음록전 여기. 그다음 남북조 시대 때는 물기라고 불렸고요. 수당 시대 때는 말갈죠. 우리 좀 친숙하죠. 그때 삼국 시대 말갈 하면. 그다음에 송과 명나 때는 여진족이라고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청나라 때는 만주족이라고 했는데 요 만주족은 앞에 이제 숙신, 음노, 울길, 말갈, 여진과 달리 이건 다 중국 애들이 그렇게 불렸던 거고 요 만주족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그렇게 불렸던 거야. 만주족.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 똑같은 민족들이야.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여러 또 뭐냐면 부족들로 이제 구성이 돼 있죠. 다양한 분열돼 있었고. 근데 여진족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유목민족들은 아니에요. 가끔 책마다 유목민족이라고 이제 적혀 있는 책이 있는데 이 사람들 유목민족들은 아니에요. 이 사람들 유목민족들은 아니고 저 어떤 사람들이냐면 수렵했던 민족이야. 그러니까 농경 정도 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농경민 한족처럼 농경을 농사 짓는 건 아니고
좀 원시적인 방법으로 농사를 좀 지었던 민족이고, 그리고 이제 수렵을 했던 민족이죠. 그래서 유목민은 아니다. 네, 수렵은 사냥을 하는 거야. 근데 얘네들이 기병이 되게 강하거든요. 왜 기병이 강하냐면 사냥을 하니까, 밥 먹고 이제 계속 사냥하니까. 얘네들 또 특징이 뭐냐면 유목민족들은 평원에서만 달리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산이 있다 보면 이게 산을 못 올라가, 등산을. 근데 얘네들은 기병은 뭐냐면 평원존에도 되게 강한데 산을 잘 올라가. 왜냐면 이제 사냥을 하다 보면 이제 그 뭐냐면 노루나 이런 것들이 산을 올라가면서 이제 하잖아. 그래서 산을 잘 타요. 얘네들의 특징이. 그래서 기병이 상당히 강하고, 그래서 중국에서도 얘네들 상당히 경계를 냈어요. 얘네들 합치면 뭐냐면 그 중국을 이제 내려갈 수 있고 이제 중국을 정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항상 분열 정책을 이제 필요로 했죠. 근데 종종 안 되는 경우가 있었죠. 이게 본게 금나라나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그 명나라 말기 때 청나라의 그 만주족들 분열 정책을 통제를 했는데 임진왜란 터지기서 잘 안 됐죠. 그래갖고 이제 됐어.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명칭도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다, 기억을 해주시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삼국사기에 보면 수당 때가 아닌데 뭐 한나라 때 말갈족이 자주 나오거든요. 근데 그 실제 말갈족은 아니고요. 대개 보면 고구려 백제 신라가 그 주변에 예족이나 뭐 이런 그 주변에 이제 이민족들, 이제 자기 민족이 아닌 그런 종족들이 아닌 사람들 지칭할 때 말갈족이라고 하는 거야. 예. 아니면 이제 그 삼국사에 쓸 당시에 말갈이 좀 약간 다른 민족에 대한 비칭이라고 썼거든요. 그때 그걸 이제 투사해 갖고 쓴 것이, 실제로 이제 수당 그 당시에는 그 얘들이 말갈족들이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말갈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반도 내에 있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다른 민족들, 그 주변의 민족들을 얘네들 보통 통칭해서 그냥 대명사 말갈족에서 쳤어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좀 구분해서 보셔야 돼. 삼국사 읽을 때는. 자, 그러면 이제 금의 건국과 발전을 좀 볼게요. 자, 그 한해 중에도 요나와 금나라, 여진족하고 이제 거란족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내용이 좀 부실하더라고요. 좀 틀린 것도 좀 있고 팩트 관계에서. 그래서 요거는 제가 동계를 바탕으로 좀 할게요. 요거는요. 자, 이거 읽기 전에 첫 번째 인증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문은 96번이에요. 96번. 자, 여진족의 본명은 흑수말갈이다. 근데 여기부터 이제 좀 약간 좀 잘못된 것 같아. 네, 흑수말갈이라는 건. 왜냐면 말갈이라는 것은 당나라 때 불렸던 명칭이잖아요. 여진족들은. 근데 이 말갈족 안에 흑수말갈 외에도 속말말갈이나 여러 말갈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좀 약간 틀린 것 같고, 얘는 이제 왜 일단은 이들은 5세기 이후부터는 만주 지역의 이제 송화강 유역에서 유목생활했던 퉁구스 계통의 민족이다. 그래서 이제 여진족들은 일찍이 고구려 유민의 말갈족을 지배한 발을 세우자 그 지배를 받고 다시 요에 설명하자 요의 지배를 받았다. 그러니까 고구려가 원래 다민족 국가잖아요. 그 안에 이제 여진족도 있었고 또 뭐냐면 발해가 세우니까 그 지배를 받았는데, 여기는 좀 사실관계 좀 애매한 게 뭐냐면 송화강 유역에 살았던 그 말갈은 송말말갈이 있어요. 말갈족도 여러 부족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발해 지배를 받았던 면적 그 말갈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이제 흑수말갈은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무왕 때 당나라 공수동맹 맺고 그 발해가 개겼던 민족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흑수라는 것은 흑룡강에 이제 그 물에 살고 있는 흑룡강이 예전에 흑수라고 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왜냐면 물의 색깔이 검기 때문에 흑수라고 했는데 요 부근에 살고 있는 말갈이란 뜻이야. 예. 그래서 요거는 약간 사실관계가 왔다 갔다 한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대충 넘어갈게요. 자, 요는 바다를 멸하고 그곳에 그들의 계대정은 동당국을 세웠죠. 이건 뭐 바다와 관련된 거죠. 이건 동당국이랑 금방 외우시죠. 동쪽의 거란이죠. 당국은 거란할 때 그러니까 동쪽의 거란의 국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동쪽까지 지배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개기지 마라, 이런 의미에서 이제 동당국을 세운 거야. 일종 계대정부죠. 세조 사망 후에 요양을 옮기면서 만주의 직접 지배는 사실상 포기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진족은 수교진과 세경지도 굽니다. 이거는 개념 좀 알아두세요. 예.
요 개념은 수경인과 생여지는 이제 나눴던 개념은 송나라 때, 송나라 때 요 송 때 이제 개념이죠. 그러니까 수교지는 송화강 그 서남 쪽에 살았던 민족이에요. 그 어느 정도 하나 됐어. 얘네들. 그래서 이제 수렵도 하고 농사도 같이 해요. 수렵과 농사 하나 된 그 애들이고, 그 생여지는 이제 좀 뭐냐면 송화강 동부 쪽에 살았던 민족인데 얘네들은 반농, 반수렵을 해요. 그러니까 반은 농업을 하고 그다음 반은 수렵을 하는 민족이야.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제 아골타의 그 부속 마엠부도 생여진에 속해요. 예. 근데 이제 요 숙여진과 생여진 외에도 우리 한반도에 살고 있는 그 북쪽에 있는 토착 여진도 또 있고 다양한 부족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런 개념들은 중국의 애들이 그렇게 나눈 거야. 그냥 예.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먼저 설명된 것이 숙여진과 관련된 내용이죠. 자, 송화강 그 경계도 서남 쪽에 살면서 비교적 하나 되고 수렵과 농사를 지을 줄 아는 부족을 숙여진화 한다. 생려지는 송화강 동부에 흩어져 살고 있는데 지방에 철혈이가 되며 호구도 10여 명 아니라는 사실과 그 세력이 강대할 수 있다. 자, 생려지는 약 72개의 부락으로 이루어졌으며 큰 거는 수천 호, 작은 거는 수백호로 구성되어 있고 각 부락은 용감하고 호기 있는 남자를 추대하여 추장을 받들었다. 자, 이들은 강경과 이제 그 상중에서 수렵생을 하며 들에 나가서 농사를 짓는 반년 반농업 생활을 했다. 이때 반자는 반반자죠. 11세기 초 생현지 와인부가 수가를 추대로 이제 하였다. 자, 이 당시 아시파 유역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이 지역의 땅이 비옥하고 산림이 울창해서 와인부는 이곳에 이제 발판으로 발전의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배와 수레를 이제 만들고 그리고 그 석탄을 채취하면서 철로 자연해서 요거 상당히 그 복잡한 기술인데 요 석탄 예전에는 철 재련할 때 목재를 사용했잖아요. 근데 석탄을 채취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 아마 중국의 영향을 받았을까요? 보시면 돼. 그때는 송나라 때죠. 송나라 때도 이제 석탄을 포커스해서 철로 재련했던 그 기술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거 영향을 받은 것 같아. 자, 농기구와 무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농업 생산이 발달했고 군사력 또한 신장됐다. 11세기 중엽에 와인부 추장이었던 섬노아 그 아들 오아소 시대 때 불황민들의 법과 교육을 가르쳐 원시적 시족사에 탈피해서 부족적인 발전을 거듭하였다. 그리고 주변 여러 민족들을 복속시키고 그들로부터 재물과 인마를 약탈의 경제를 키워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한국사와 관련돼 있죠. 우리 한국사에서 보면 이제 그 토착 여진족들이 그러니까 우리 이제 기미주에 의해서 토착 여진족들이 있었잖아요. 이들이 이제 이 와인부에게 계속 침략을 받아갖고 이제 결국에는 얘네들이 살려달라고 하니까 윤관이 이제 갔다가 이제 패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다시 여기 뭐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군대를 다시 만들어가지고 그 뭐냐면 구성을 쌓았던 때가 이 오화소 때야. 이 오화소 때 우리나라 역사와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 우리나라 역사하고 좀 연결시켜서 보시고요. 별무반을 만들었죠. 별무반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제가 잠을 좀 못 자가지고 머리가 지금 정신이 없어. 예. 자, 그다음 요의 지배층은 동구 해변의 오국부에서 북중한 매를 착취하니 오국부와 요의 다양하여 반란을 일으키자 오화속은 요의 힘을 빌려서 오국부를 공격한 이들 계기로 와인부가 발전하기 시작했다. 자, 그 당시에 이제 요나라 지배층은 그 여진 쪽으로 좀 착취를 했어요. 공나무를 수탈하려고. 그래서 이제 북주한 매인데 매는 이제 해동청이라고 되게 유명한 매가 있죠. 사냥하기 위한 매 있잖아요. 자, 요런 매들을 이제 요구를 했고 북주라는 것은 요거는 주자가 구슬옥자거든요. 이 진주야. 예. 진주를 말해요. 이 진주. 조개 이제 조개 양식을 냈어요. 여진족들이. 그래서 양식에서 그 진주를 이제 채취를 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는 오국부가 이제 요에 반란을 일으키니까 그 당시 이제 오화소는 이때 같은 이제 종족이지만 이제 서 대립하고 있었잖아요. 이참에 자기 패권을 이제 잡기 위해서
요나라 합력해갖고 일단 오국부를 이제 뭐냐면 멸망을 시키죠. 자기 세력은 밑으로 들어가죠. 근데 이제 여기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요나라의 이런 착취, 그 착취가 이제 그러니까 요나라의 어떤 여진족에 대한 착취가 여진족들 단결시키는 요인이 돼요. 이 여진족들이 그래서 요나라가 너무 많이 착취하니까 분노를 느껴갖고 점점 이제 마연벌 중심에서 뭐냐면 구심점을 만들면서 이제 저항을 하게 되죠. 결국에는 나중에 요나라가 이제 금나라를 멸망하게 되죠. 자, 그다음 오하소 이후에 이제 추장단 송하갈 때 길림성 연구탑에 및 그 도나 주변까지 정복하면서 불효계심을 키워나갔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11세기 말 하얼빈 부근에서 와연부가 그 세력이 더 신장했는데 이때 이제 추장은 이제 추대된 사람이 아고타죠. 또 아고타부터 이제 금나 태조가 돼요. 태조가.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잠깐 금왕조 계보들 좀 볼게요. 네? 자, 여기 태조, 시종, 해동왕, 세종, 장종, 뭐 성종, 예종 있는데 일단 태조는 여기 금을 건국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진족들이 이제 손과 손 합쳐서 여진족을 합공했잖아요. 이때 태조 때고 태종 때는 이제 한번 송하고 그 같이 협력 작전을 하다 보니까 송이 약진한 걸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빌미 잡아서 송을 공격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정강의 변이 일어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시종과 해동왕 때인데 요의 이 왕대의 특징은 뭐냐면 이런 철저 하나주의자들이야. 그리고 무지막지하죠. 많은 사람들 죽이고 그리고 황제권을 강화시키려고 했죠. 해동왕 때가 이제 절정이었는데 이 해동왕은 수도를 지금의 이제 북경으로 옮겼어. 그래서 이 북경은 원나 때, 그다음 아니 금나라 때, 원나 때, 명나 때, 청나라 때까지 지금까지 계속 수도가 된다. 해동왕 때. 그리고 남쪽에 남송을 공격하다가 깨지게 되죠.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해동왕이 이제 그 공격할 때 뒤에서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갖고 해동왕을 죽이고 집권한 사람이 세종이야. 예. 세종은 시종과 해동왕과 달리 하나주의자가 아니라 여진주의자. 여진 지상주의자예요. 여진족의 문화를 지키자. 뭐 이렇게 이제 주장했던 사람이 이 세종이에요. 세종.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뭐 장종, 성종 있고 이제 예종 때 이제 원나라한테 망하죠. 보통 예자가 붙은 거는 별로 안 좋은 왕이라고 했어요. 얘네들. 예. 이렇게 근데 8명의 그 황제가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황제들이 좀 몇 명 있긴 있는데 중요한 황제들만 좀 나열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계속 이제 또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아고타는 생여진 절도사의 지위에 올라 여러 이제 부족들을 통일하니 영광주에서 요와 싸워 대승을 거뒀으니 이듬해 금을 건국하니 이게 금나라 태조다. 자, 그의 형제는 칭하고 수국이라고 거론했다. 그 금은 중국과 송나라 연합한 이후를 멸망했으나 동맹국 송의 문약과 기강이 물라 말고 군사를 나무들로 수도 변경을 함락하고 시종과 흠종을 비롯한 종실과 관료들을 만주에 잡았다. 이게 정강의 변이죠. 예, 그 유명한. 그래서 태조 때까지는 그래도 의리를 지켰는데 태종이 즉위하면서 이제 태도가 탁 달라지죠. 그래서 치자 해갖고 호텔 잡아서 그 당시 이제 송나라가 이제 야율 대석에게 좀 군수 동맹, 공수 동맹 맺는 걸 꼴대 잡아갖고 공격을 한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송나라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해수 이북의 땅을 이제 금나라에 내어주고 하늘 수 없이 강남을 도와 2만의 도읍을 이제 하고요. 남송을 이제 열었죠. 자, 그러면 처음부터 그 송어 토벌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야. 송나라가 너무 군사력이 약하다 보니까 요와 싸울 당시 금의 장수는 송의 군사력이 약한 걸 보고 송을 칠 걸 주장했으나 태조는 송과의 동맹을 위배된다고 하여 이들의 주장을 물리쳤다. 그러나 태조가 죽고 나서 그의 동생 태종이 즉위하면서 사태가 돌변하여 태종은 요를 멸하고 이 송에 쳐들어간 것이다. 자, 금은 건국한 지 불과 10년 만에 요를 멸했고 중국 역사에서 거의 반을 차지하는 대국을 발전했는데 이는 동아시아 역사가 그 예가 없는 급속한 발전이다. 금의 이와 같은 발전은 그 요의 오랜 지배하에
그 요애들 적개 심면 오히려 여진족 민족적 단결 공국을 만들었죠. 앞에서 이제 요나한테 뭐 진주 바쳐라, 해방청 바쳐라, 심지어 여자도 갖다 바쳐라 하니까 그거에 대한 분노감이 있었죠. 그런 것들이 이제 분열돼 있던 그 여진족들을 하나 합칠 수 있는 또 구심점이 됐다는 거. 자, 그리고 만들었고 요를 멸망 후에 다시 한족에 대한 북방민족의 강한 대립 의식을 이용해서 요를 대신해 중국 정부를 나가 만들었다. 그의 문치주를 채택했던 송조의 군사 약화는 금은화익은 단기적으로 대약진을 가득했다. 자, 금은 영토 확대와 더불어 여진의 부족 국가에서 중국의 중앙 집권적 체제로 통치를 받게 되었다. 또 전국지에는 발해와 이후의 통치 방식을 본받아 오경을 설치했고 수도를 상경 해동촌을 두었다. 그 4대 해방 때 영경을 옮겼죠. 영경, 오늘 북경이죠. 그것부터는 이제 역대 이제 수도가 되었죠. 그리고 중국식 전제공제를 수입했다. 그러나 금의 이와 같은 급속한 발전은 금 제국 자체의 여러 가지 사회적 모순을 가져오게 되었다. 자, 먼저 사회적 모순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북 지방을 진출해 서는 나머지 만주와 몽골 지역에 충분한 방어 체제를 구축하지 못했고 특히 몽골 지방의 허술한 경비도 몽골 부족의 발전을 가져오게 되어 금의 멸망의 원인을 잡초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할 때 만주와 몽골 지역을 그냥 비워놓고 온 거야. 자기 본토를. 특히 몽골 지방 같은 경우는 그 당시 몽골족도 있었어요. 원래는 거기가 터크족들이 살았던 민족 땅이었는데 터크족들이 9세기 때 대결 서진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 이제 북만주 지역에 있었던 시리몽원이라는 그 민족 집단, 부족 단단이라고 하죠. 그런 민족들이 이제 많이 이동을 하게 돼요. 예. 그래서 이 중에 이제 대표적인 그 여러 부족도 있는데 이 중에 하나는 몽골 부족이고 아마 이제 지금 범몽골 부족을 얘기할 거예요. 몽골은 이제 나중에 그 몽골평을 통일하고 나서 그 옆에 있었던 다른 부족, 뭐 케르가트, 나이만 뭐 이런 것 다 몽골족이 돼 있잖아요. 이때 이제 몽골족들은 아마 이 몽골 진짜 몽골족과 그 주변에 있었던 몽골 평원의 몽골 계통의 부족까지 다 합쳐서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금 멸망의 원인이 자초됐다는 거, 발전을 가져오기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금은 정보가 공주로서 처음으로 중국 본토 깊숙이 내려가서 정보가 있으나 한족에 통치하는데 여러 가지 미숙함을 두었다. 즉 금의 제국 통치의 기본은 금의 독자적인 부족 체제와 중식 간제를 채용했으나 중국 봉고를 정복하면서 여진의 고유 문화를 익히게 되었다. 특히 이제 거란족도 동화가 됐지만 이 여진족들은 되게 동화가 빨랐어요. 네. 왜 그러냐면 여진족들하고 그 여진족의 문화가 이 정도면 그 한족의 문화는 이 정도야. 중간에 이제 거란족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전체 점령한 건 아니잖아. 천천히 점령했잖아. 그래서 그 동화 속도도 상당히 느렸고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중국 문화하고 이제 오랫동안 접속하는 동안 어 이게 뭐 내성이 생겼거든. 근데 여진족들은 요 미개한 상태에서 갑자기 그 하려는 중국 문화를 뭐냐면 바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문화를 갖다 버리고 얘네들한테 통합된 거죠. 물론 내부에서도 이제 뭐냐면 여진주의자와 하나 정책을 늘렸어. 하나주의자 간의 어떤 싸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 정책을 강조했던 식종과 해동왕과 그다음에 여진족 그의 어떤 여진 그 주의를 내세웠던 이런 세종의 정책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이 되게 갈등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여진족들은 동화돼 버렸죠. 그래서 없어졌어. 그러면 뒤에 나타나는 이제 만주족은 뭐냐? 그 여진족들이 남쪽으로 내려올 때 일부 세력들은 계속 또 뭐냐면 만주족이 있었거든요. 만주에.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있었던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뭐냐면 나중에 또 후금을 세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다음 여진주의와 하나주의 갈등을 볼게요. 자, 여진족은 여진족의 문화를 지키지 않는 애들이고 하나주의는 중국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자. 그래서 그 중국의 문화를 수용해서 뭐냐면 황제권을 강화시키려는 그런 세력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뭐 왕이 바뀔 때 황제화가 바뀔 때마다 왔다 갔다 하는데 일단은 앞에서 한 하나주의자들은 그 시종과 해동이 대표적인 사람이죠. 시종과 해종이 대표적인 하나주의자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여진주의자들은 뭐냐면 세종이죠. 세종. 우리나라 세종이 아니라 그 금나라 세종을 얘기해요.
이 사람은 여진주의 입각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여진 문화를 지키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어요. 그러면 근데 이제 결국은 잘 안 됐죠. 네, 요거는 그래갖고 이제 이런 내용들 이제 파악을 해두고 한번 읽어볼게요. 자, 금태조의 제8년간은 금제국의 내부 달속과 대외 발전의 기초를 마련한 시기다. 그러나 이제 여진 부족 사이의 부족장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고 태조의 동생이었던 오골매가 즉위하는데 이 사람 태종이 됐는데 태종 시대에도 여전히 여진 사이의 부족성이 강했고 태종 또한 이들의 눈치를 봐야 됐다. 따라서 이제 부족 연합체인 정부 체제를 군신의 합의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체제가 많았다. 태종도 태종과 같이 여진족의 부족적인 어떤 지배 체제를 어, 국가 통치에 이용하고 한편은 중국적 한계 지배를 구축해 나가는 이중적인 통치체를 가지고 국가를 지배해 나갔다. 그래서 부족과 연합을 하는 체제를 그대로 두면서도 또 조금씩 중국의 한계 지배 체제를 구축해 나가려는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런 결과가 나중에 시종이나 헤로왕 때의 이런 황제권 강화, 여진족의 어떤 그 부족 여진족의 부족 시스템의 어떤 해체의 어떤 기반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나 북송이 멸망 후에 금의 정복전쟁이 가속화되면서 중국 본토의 정복제가 확대되고 한인 사회가 직접 접촉하게 되면서 중국적 어떤 전제군주 체제가 서서히 전환이 일었다. 태종은 여진사의 발굴료제도를 유지하면서 발굴료는 이제 그 각 족장의 어떤 수장들 의미예요. 얘네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뭐냐 부족장 행위를 통해서 정책을 결정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중국식 전제 체제를 만들려고 해도 예전의 시스템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체제를 이렇게 유지했던 거예요. 새로 이제 금에 기순한 한인 관련 한기서, 장통호, 우문허중, 한방 등의 의견에 따라 중국식 제도를 도입하여 종복한 중국 본토에 중국식 삼성 제도를 채용했다. 자, 이렇게 한인은 한인을 통치하는 주연제를 채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인 관료의 선발을 위해서 각어제도를 실시했다. 세종의 이와 같은 중국적 통치 방법은 종안을 중심으로 한 보수적인 여진주의자들의 반대를 부닥쳐 변경될 수밖에 없었다. 즉 종안은 북송을 멸망하고 세운 계대정부 제국의 중국 풍속을 금지했을 뿐만 아니라 연인족의 번발로 한인들의 강연 어디서 많이 봤던 거죠. 그래서 청나라도 이제 그 입간 후 산해관에 들어온 후에 한족들에게 복종의 대가로 해갖고 이제 상징을 병발을 강요했잖아요. 이런 것도 여기에도 보여. 네. 그래서 정복주의 통치하면서 한인 관료 출신을 제거하기도 했다. 자, 이제 태종 시대 초기에는 태종을 비롯한 진보적 하나주의자들과 주로 이제 그 앞에서 언급했던 기수나 한인 관료들이 있는 특혜가 있죠. 종안을 중심으로 보수적 여진주의 두 개파가 대립된 형상이 있었고 북송 멸망 당시 정강이변을 주도해요 했던 세력이 조나를 비롯한 그 여진 국수주의자들이고 그들이 취한 강력한 반환적인 자세가 북송 멸망의 원인이 되었다. 또 북송을 멸망 후에 직접 통치하지 않고 계대 정부를 세웠다고 했잖아요. 자, 하복 지역에 수립된 위 제도 종안이 한인을 앞세운 건설 계대 정권을 정해서 쟤네가 계대 정부임을 알 수 있다. 자, 그런데 태종시대 후반에 들어가면서 점차 여진 국수주의 경향이 수그러지면서 황제권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그것은 이제 금의 정복지가 확대되고 제국의 지배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서 더 이상 여진족의 부족적인 어떤 통치구조로 금제국이 통치하기 어렵게 되면서 중앙집권적 전제군주체가 필요성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하여 여진 부족의 그 유력한 귀족이 장악하고 있던 정복제 원수분의 관료 임명권은 중앙에 회수되었고 이와 함께 하나주의자로 유명한 시종이 태종에 이어서 즉위하면서 여진 부족주의는 자치를 감추고 중앙집권적 하나주의가 본계조를 올렸다. 자, 그러면 이제 3대 시종 때하고 이제 4대 해당 때는 중국식으로 전환하죠. 그래서 하나주의를 취하였고 이 과정에서 여진 보수주의 반발로 해로왕이 사대되는 전멸을 가져왔다. 그래서 이 중국식 체제, 중국식 그 체제는 하나주의는 황제권 강화하고 연결돼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 중국의 어떤 통치 체제는 한계 그 진나 이후부터 황제권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이제 총치 구조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금나라 황제 입장을 두고 자기 밑에 수족들을 거느는 게 낫지. 무슨 원료들 모아갖고 그 자기도 그 하나에 속하면서 원료에 속하면서 같이 정책을 논한다는 게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강대한 영토 이런 것들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중국 체제가 맞는 거야. 왜냐하면 금나라의 이제 주역이
그 하복지 되죠. 근데 예전에 부족제 가지고는 그런 지역을 통치할 수가 없죠. 예, 예전에 통치구역도 있고 하니까. 자, 먼저 이제 시종시대 하나 정책을 보면 경의와 시부 양가를 설치해서 경의와 아이고 잠깐만요. 자, 이거 왜 안 나와? 경의와 시부를 양가 설치해서 한인 관료를 선발한 각오제도를 실시했다. 첫 번째군요. 자, 두 번째, 중국식 신간제를 반포하고 여진 문자를 만들었으며 이듬해 중국식 백간의 의제와 조국을 삭제했다. 자, 이게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여진 문자를 만들었다는 거야. 여진 문자는 이제 하나 정책은 좀 약간 다른 거죠. 여진주의 강조하는 분위기죠. 근데 그 이유가 있어. 시종 때 전반적인 추세가 하나 정책이고 한계권 강하지만 예전에 계속 보수 제도도 있었고 또 여진주의자도 많았는데 이 사람들 눈치를 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기조는 그렇지만 얘네들의 어떤 그 입장도 고려해서 여진 문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자, 그 이와 같이 신간제 출세력은 종간이나 사야 같은 한국들이지만 구체적인 위반 사항은 한인 관료였다. 그래서 실무자들은 되게 한인 관료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주목된 것은 중국적 신간제가 중국제를 그대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여진사의 정통적인 유품이 그 속에 포함됐다는 사실이다. 요거는 뭐 요나라도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요도 중국식 제도를 받아들일 때 요나라의 어떤 특징, 풍습 같은 것들을 이제 뭐냐 같이 받아들였잖아요. 금나라도 마찬가지야.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요. 여진 플러스 중국적 요소, 간제, 신간제에 어떤 요소들이 있는가 보면 첫 번째로는 금은 중국의 삼성 제도를 채택하면서도 중국의 삼성과 상당히 다른 삼성의 상층기구 영상선서를 줬어요. 말 그대로 삼성을 통달한다 이제 영자 대통령 할 때 영자죠. 자, 또 삼성 가운데 상서성 권한을 컸는데 보통 중서성 권한을 컸잖아요. 보통 중국의 체제에서는 영삼성 가운데 상서성 권한이 컸는데 이는 영상성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한계권을 제한하는 문화성이나 중서성 권한이 축소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삼성 밑에 이 상성을 관할하는 영상성사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밑에 세력 분야가 있었던 중서문화 상서보다는 얘네들이 어차피 이제 중서문화 역할을 여기에서 담당하니까 이게 합쳐졌죠. 중서문화성이.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정책을 결정하고 황제하고 논의해서 결정할 거면 그냥 그 밑에 있는 삼성은 그냥 상서성을 통해서 그냥 집행하는 기구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약간 뭐하고 비슷하냐면 발해하고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발해. 자, 그냥 이 시정시대 때 하나주의 정책도 그러니까 이렇게 있고 자 영성상은 이제 금의 독자적 기준으로 여진 기준의 간제상 이용하면서 삼성 통제하기 최고의 정책 기관이었다. 자 이하 시정시대 때는 하나주의 정책도 보수적 여진주의 의식하며 추진되었고 금왕조가 전체 국가로 성장한 가도기 성격을 띠는 간제상을 그대로 반영했다. 그러니까 시종이 전반적으로는 하나 정책이 있지만 눈치를 보면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그 다음에 해로왕은 좀 약간 달라. 이 사람은 이제 그 종시국 공무원에서 이제 시종을 함사하고 직위를 했거든요. 좀 약간 정통성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심을 통해서 직위했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행동해. 예. 반대색을 제거하고 이제 한계권을 강하면서 또 이 사람은 시종보다 훨씬 더 하나주의자예요. 완전 그래갖고 이제 스스로 황제가 되겠다고. 왜냐 황제라는 거는 강국뿐만 아니라 강남도 점령해야지. 그래야 진정 황제가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남송을 정벌하다가 그 정벌하는 도중에 이제 그 위에서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서 결국에는 죽게 되죠. 예, 그렇게 되는데 자, 그럼 내용을 볼게요. 자, 이 내용은 좀 나중에 쉬었다가 할까요? 요군요. 예.